자, 317페이지 손실보상의 내용. 자, 특히 노마저 이번에 거기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거기를 잠깐 좀 훑어볼게요. 공익사업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니까 한번 손실 그 보상 관련돼서 한번 좀 훑어볼게요. 자, 일단 그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익사업법의 가장 대표적인 큰 절차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토지 수용과 관련돼서 사업 인정.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거는 계속 할 건데 지금 잠깐만 그 전에 공익사업법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선수들이 4명이 나오죠. 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인물이 나와서 이 토지 수용하는 그 과정을 한번 훑어보면, 일단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하죠. 사업인정. 20조. 공익사업법 20조. 사업인정. 한번 보십시다. 20조. 1항 사업시행자는 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전환받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인정 20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있어서 협의가 있죠. 협의 26조. 26조 읽어보십시다. 1항 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이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통 뭐 말하지만 나중에 또 볼 거고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합시다. 뒤에서 또 할 거니 몇 번씩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저 협의가 안 될 때 이제 뭐가 하죠? 재결이 나오죠. 재결. 그래서 협의가 안 될 때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를 각각 상대로 해가지고 상대해서 재결하죠. 이 재결 우리가 이제 보통 수용 재결이라 부르죠. 수용 재결. 34조 수용 재결. 자, 34조에 재결되어 있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면 저 뒤로 50조로 가서 재결사항이 있어요. 재결사항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용과 관련된 부분과 보상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50조 1항 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 방법, 3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 또는 사용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2호 손실보상. 그래서 재결의 내용이 수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수용 시기, 수용 범위,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 상태고. 자, 그리고 이제 51조가 관할 토지 수용인회가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토지 수용 절차죠. 여기까지가. 토지 수용 절차. 자, 여기서 이 보상과 관련된 부분, 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와 관련된 조문들이 이제 61조부터예요. 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61조부터 해가지고 61조부터 해서 몇 조까지 있나요? 볼까요? 61조부터 출발해가지고 82조까지죠. 82조까지가 보상에 관련 얘기죠. 82조. 자, 일단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할 얘기가. 우리가 할 부분이 현 위치가 일단 여기에요. 여기. 일단 지금 할 부분이. 그 다음에 잠깐 좀만 더 나갑시다. 좀만 더 나갈까요? 그래서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이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의신청은 필수적 절차는 아니죠. 83조.
83조. 1항 중토위에 34조. 34조 제일이 수용제일이죠. 중토위에 34조 제일의 이의가 있을 때는 중토위에 바로 이의신청한다. 그리고 2항 지토위에 34조에 따른 제일의 이의가 있을 때는 지토위를 거쳐서 중토위에 이의신청한다. 이 이의신청은 이름은 이의신청이지만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놈이에요. 왜냐면 원처분에 따른 수용제의를 취소,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4조를 보시면은 1항 이의신청된 체결, 이의제결이라 부르죠. 중토위는 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4조에 따른 제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제결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모두 할 수 있죠. 보상액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원처분을 취소, 변경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름은 이의신청이지만 얘는 행정심판이에요. 자, 85조 보십시다. 85조 1항 자,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제결에 불복할 때는 60일 이내, 이의신청 거쳐왔을 때는 30일 이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항 가서 1항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이 1항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액과 감액에 관한 소송일 때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제기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고일 때는 피고가 사업시행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원고가 된다는 얘기는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이겠죠. 그때는 피고가 토지 소유자다. 그래서 누가 빠졌어요?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에서 빠졌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래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에서 빠져있는 소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모습을 갖고 있죠. 자, 그럼 그것만 씁시다, 일단. 그래서, 일단 이 신청은 제가 쓰진 않을게. 일단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이 수용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 수용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갔다 올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생략 가로를 할게요. 그래서, 수용에 관련된 부분에,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이 신청을 거쳐가지고, 또는 그냥 생략한 상태에서, 이때 행정소송, 이때는 이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공익사업법 85조 1항. 그 다음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불만이 있을 때 이 신청을 거쳤다가 갈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로로 쳐놓고 이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죠. 얘는 85조 1항 그리고 85조 2항. 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다시 나누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과 보상금 감액으로 구분했을 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원고는 토지 소유자 원고, 그때 피고는 사업시행자 피고가 되겠고,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은 원고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피고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증액 청구 소송, 감액 청구 소송 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토지 수용 절차죠.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 그래서 이 토지 수용 절차는 행정법 강론에 나오는데 이건 강론에 있다고 해서 공부 안 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무조건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현재 위치가 여기에 지금 알고 그리고 와서 알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보상과 관련된 부분 관련 이 위치에서 이제 317페이지의 내용을 보십시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어차피 뒤에 또 있으니까. 자, 그러면 317페이지를 펴셨죠? 아직 법전 덮지 마시고 이 보상 관련된 61조부터니까 61조부터 한번 보십시다. 61조 첫 번째 61조부터는 이제 보상의 기본 원칙들이 나와 있죠. 뭐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사업 시행자가 보상 주체다. 그리고 62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보상하라. 사전 보상이 원칙이다. 이거만 봐요, 쭉. 63조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필요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해. 채권 보상. 그래서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채권 보상에 관한 얘기는 뭐 뒤에 있죠. 8항 정도에, 뭐 7항 정도에 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64조 개인별로 보상해준다. 65조 일괄 보상한다. 66조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하지 말라.
자, 67조 가봅시다. 67조. 보상액의 가격 시점. 협의에 의할 때는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이고, 재결할 때는, 자, 수용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 자, 그 가격에 공표를 쳐놓으시고, 가격에 공표를 쳐놓고, 이 가격은 뭘 말하는 거냐?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말하죠. 70조. 70조. 1항 무엇일까요? 70조 1항. 협의나 재결에 의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관법에 따른 공시지가, 이 가격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가 기준이다. 공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하자승계 할 때 제가 설명했던, 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추적해가지고 어디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유효성을 주장했던 사건 기억나죠? 예, 보상을 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하니까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예. 자, 공시지가가 기준이다까지 일단만 보시고요. 뭐 다 많긴 많은데 뭐 다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제 감정평가 시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그냥 제가 짚어드리는 정도만 알면 충분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그래서 자, 70조부터가 이제 손실보상의 종류들인데, 70조가 토지보상이죠. 토지에 대한 보상, 취득하는 토지보상. 자, 그 다음에 71조 사용하는 토지보상, 72조 매수청구 이런 건 넘어가시고, 73조 볼까요? 73조. 73조. 자녀지 손실보상. 이건 아주 중요한 테마죠. 자녀지 손실보상. 자, 1항. 일단 사업시행자가 토지가 일부 어떤 전부가 취득되었을 때 자녀지, 남아있는 자녀지가 그 이용 가치가 하락돼가지고 가격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있을 때 보상해주라 라는 얘기예요. 자, 74조 가봅시다. 74조. 자녀지 매수 청구.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땅을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이 땅 중에서 요만큼을 수용 당했거든요. 나머지 짜투리 땅 갖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갖고 이건 뭐 별로 쓸 일도 없어요. 이것도 마저 가져가라. 이게 매수 청구죠. 매수 청구. 그래서 자, 그런데 74조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서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자, 자녀지를 첫 번째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은 수용된 토지가 더 커야 되고 자녀지는 더 토지가 적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자문을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에다 공장이 설립이 됐는데 이 공장이 H빔이라는 거 알죠? 그 배만 우리 건물 지을 때 큰 그 빔 있잖아요. H빔. 레이저빔 말고 H빔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H빔을 만들려면 이게 확보가 돼야죠. 상당 그죠? 공간이 확보돼야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요만큼 한 40%인가 30%인가 요거를 수용한 거예요. 요거를 수용하니까 여기다가는 뭐 대각선을 세워도 이게 H빔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더 비율이 크거든요. 이게 60%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공장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매수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건 법원이 허용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녀지가 더 비율이 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4조에서 다시 가볼까? 어디인가요? 네, 자녀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되겠고, 이럴 때, 자, 잘 봐봐요. 아직 체크하지 마시고,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녀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좀 있죠. 사업 인정 이후에는 누구에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을 청구하죠. 그러면 결국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을 하지 않아요. 이걸 다투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 이걸 다투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지 매수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이거를
항고수송으로 가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 또는 거부 결정 이게 처분처럼 보여요. 마치. 그래서 항고소송처럼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건 결국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소위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으로 가라 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으로 가라는 얘기는 피고를 누구를 하지 말고 토지 수용인을 하지 말고 누구? 피고를 사업 시행자를 삼으라는 얘기죠. 이러라. 이걸로 가라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책이 있으니까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책에 다 있어요. 자, 시험에 뭐 출제 1순위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75조 건물보상, 75조의 2, 76조 권리보상, 77조 영업손실보상.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70조부터 77조까지가 재산권 보상이에요. 다시 한번요. 70조부터 77조까지 재산권 보상이에요. 자, 문제는 78조, 여러분이죠. 78조. 이주대책. 얘는 재산권 보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보상의 영역이죠. 자, 78조.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1항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해야 하죠. 반드시. 그죠? 반드시 해야 할 기속을 받죠. 해야 하죠. 이거는 배제할 수 없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협약을 통해서 이거 배제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어떤 아파트를 지급할 것인지 당연히 사업시행자에게 형성의 재량이 있어야 되겠죠. 사정이 각각 다를 테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주대책은 반드시 수립 실시하되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는 행정처에게 재량이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이 있는 거예요. 자, 78조 자 기억하시고 그거 보시고요. 그럼 79조에 가면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보상으로서 79조 2항 볼까요? 79조 2항 소위 간접손실보상의 핵심 규정이죠. 79조 2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도 동그라미야.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바깥에 있는 토지. 그래서 간접손실이라는 것은 토지가 수용됐을 때 수용지 외곽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행되는 지역 바깥에 있는 토지 등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보상한다. 이게 간접손실 보상의 근거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볼게요. 자, 317페이지.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다. 그래서 노마저 이번에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의 내용 방금 이제 쭉 읽어봤고, 자, 이번에 재산권보상 아까 쭉 읽어봤죠? 70조부터 77조까지 77조까지 항목들이에요. 중간에 이제 자녀지 보상 같은 것들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지 보상 같은 경우는 뭐 간접손실 보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재산권 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간접손실 보상 쪽으로 생각해놨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재산권 보상에 쭉 나와 있고 이때 가격은 공시지가를 말한다. 뭐 그 정도는 아까 설명했죠. 특별한 거 없어요. 개발이익 배제 우리 범법자본조가 합판을 봤다라는 거. 자, 318페이지 간접손실보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73조, 74조, 특히 74조 아까 봤죠? 예. 자, 간접손실보상의 의 정리합시다.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에 시설이 사업지 바깥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손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자녀지도 어쨌든 간에 수용지 바깥이죠. 아시죠? 토지가 여기가 수용됐으면 자녀지도 수용지 바깥의 영역이죠. 다만 붙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녀지 보상도 일단 간접손실 보상으로 항목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그래서 간접손실보상이라는 거 일단 개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 뭐 하다가 이제 오른쪽에 가서 자녀지 보상에 관한 얘기. 자, 여기를 보실 텐데 특히 이제 양가로서 3번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격. 첫 번째 기억할 것 우리 대본이 형성권을 봤다.
이걸 단순한 신청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 받다. 이게 문제죠. 형성권으로 받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4번에 가서 자녀주의 수용에 대해서 수용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이 절차가 뭐냐? 학설,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자녀주의 수용을 신청하지만 이 토지수용위원회 자녀주의 수용 결정 또는 수용 거부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 왜? 이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그래서 이게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용 청구를 행사하는 순간 법률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결정 또는 수용 거부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 1설은 버리고 2설 또는 3설로 갈 텐데 2설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가자는 얘기고 3설은 일반 손실보상을 청구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금 청구하는 건데 왜 두 가지 입장이 있느냐? 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가면은 자, 특징이 있어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아까 85조 기억나나요? 85조 1항 60일, 30일 제한이 있죠. 날짜 제한이 있죠. 그걸 2항에 그대로 받아오죠.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지만 제소기한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판례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논리적으로 1설은 취할 수 없고 2설 또는 3설을 취할 텐데 우리 판례는 3설을 취하지 않고 2설로 간 거죠. 그것 때문에. 자, 다음번에 판례. 우리 판례는 자녀주의 수용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자녀주의 수용 거절했을 때 이때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고 피고는 당연히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죠. 중요한 얘기죠. 사업시행자고 그리고 특징이 제소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양가로 라번의 검토 두 번째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기한 제한을 받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자는 얘기. 그 정도 받으십시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테마예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가서 다번과 라번은 오늘날은 별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왜 가치가 많이 떨어졌냐면 아까 우리가 공익사업법 79조 2를 봤죠. 79조 2 봤었죠? 기억 안 나나요? 방금 봤었던 사업지 바깥에서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79조의 4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익사업법에서 이렇게 간접손실보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에 관해서 추상적 규정을 다 두고 있고 시험실에서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그 320페이지 논의는 이 공익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때는 논리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익사업법이 다 개정되면서 79조의 2, 79조의 4 등을 만들어 가면서 79조 2항, 79조 2항, 79조 4항 등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 이렇게 간접 손실 보상에 있어서 보상 규정이 흠결됐을 때도 보상을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 두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런 논의는 현재로서는 별 가치는 없어요. 현재는. 그냥 역사적 가치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판례가 보상 규정이 흠결되었으면 대부분은 손실보상, 다른 손실보상 규정 유치해서 보상하자 그런 입장인데 어차피 이 논의 자체가 가치가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같은. 넘어갈게요. 통로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21페이지 4번의 생활보상을 보십시다. 생활보상은 보상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죠. 생활보상.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고 자, 헌법 23조가 있고요. 34조가 있고 공익사업법 78조 관계 조문들이에요. 자, 넘어가십시다. 생활보상. 그래서 생활보상이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어떤 생활 상태가 침해당할 수가 있다.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못 짓게 되고 내 집이 없어지고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상해 주는 게 생활보상이죠. 그러면 자, 나번에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 헌법 23조설, 헌법 34조설, 23조, 34조 병합설 등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로만 가지 말고 통일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 나눠가지고 개발적으로 가서
자, 생활보상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 요소, 핵심적 내용인 이주대책. 자, 이주대책은 기본적으로 일단 헌법 34조가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주대책은 거기 양가를 한번 검토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선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사비 대주고, 그다음 이사해서 이사해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권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양가로 3번의 검토 이주대책은 생존 배려선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선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판례 입장처럼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끝에 가면 생활대책이라고 있죠. 생활대책. 다른 말로 생계대책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여러분이 혼동하면 큰일 나는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꼭 한 번씩 손에 써보세요. 지금 생활보상의 대표 선수가 이주대책과 그 다음에 생계대책이에요. 생계대책. 생계대책은 다른 말로 생활대책이라고도 불러요. 생계대책. 자, 이주대책은 뭔지 알 것 같죠? 그 아파트 입주권도 주고, 이사비용도 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생계대책은 뭘 하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토지에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농사 좀 그렇군. 또 뭐가 있을까? 양돈업을 하고 있었다, 양돈. 양돈, 양계. 알죠? 양계. 양개 말고, 양개. 네, 다 아시는 걸로 괜히. 갑자기 궁금한 게, 닭은 양계, 그 다음에 돼지는 양돈, 소는 양우. 는 없죠? 왜 양우만 없죠? 양우만? 미안합니다. 왜 주말인데 좀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잡아자. 자, 어쨌든, 그냥 닭을 키웠다, 만약에 제가. 닭을 키운다.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양계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화훼. 발음 어렵네요. 화훼. 꼭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내 생계하고도 직결되죠. 그죠? 내 생계. 그러면 제가 화협을 하고 있다, 양계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수용돼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곳 가서도 양계업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토지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줘야죠. 필요하면 건물도 좀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계대책입니다. 생계대책. 그래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적으로 그 직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그 토지하고 밀접한 직업을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회사원, 우리 같은 직업은 사실 별 관계가 없지만 양계, 양돈, 뭐 이렇게 화협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계대책이라고 불러요. 자, 이 둘은 헌법적 근거를 우리 법원이 달리 보죠. 위에 거는 23조 3화, 아래 거는 34조. 인간다운 생활. 으로 봐요. 그것이 결국 권리의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자, 일단 알아두시고 좀 더 쓸 거 있으니까 옆에 잠깐 비워두시고. 자, 그래서 양으로 3번의 검토 두 번째 줄 다만 생활대책과 같은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보장은 헌법 23조 3항에서 그걸 할 것이다. 이거 잘 거꾸로 썼다. 이런. 어쩐지 이상하다. 34조 거꾸로 썼네. 큰일 날 뻔했네. 자, 뒤집어 놓으세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생활대책과 이주대책을 구분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이주대책은 34조, 생활대책은 23조 1항.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봐놨죠. 자, 오른쪽 가서요. 자, 판례들을 한번 보십시다. 판례들을. 자, 323페이지 판례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주대책은 정당보상이 아니라 결국 생활보상적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줄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이다. 헌법 34조가 근거란 얘기죠. 따라서 읽어볼게요.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이다. 무슨 말이에요?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이런 기본권을 보통 뭐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예. 자, 그 다음에 판례 3번 보십시다. 밑에 판례 3번. 생활대책의 헌법적 근거.
자, 첫 번째 줄. 생활대책 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이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익사업법이 없었죠. 그죠? 아까 봤죠? 공익사업법이 없어요. 없어요. 자, 법률에서 구체화한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헌법 23조 3항에 따른 정당보상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밑에 세 번째 줄,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바로 권리침해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자, 이주대책 같은 것은 법률의 구체화가 필요하죠. 그죠?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구체화돼야죠. 이 법률이 아까 봤던 공익사업법 78조죠.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공익사업법 78조란 말이죠. 그러나 생리대책은 23조 3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구체화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서 도출되는 거라면 필요 없죠. 바로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법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거냐, 구체적 기본권을 볼 거냐, 예, 그런 얘기죠. 자, 계속 이어서 자, 323페이지 다번에 생활보상의 내용. 첫째, 이주대책부터 보십시다. 아까 봤던 헌법 34조에 근거한 이주대책. 자, 대표적인 예로서 세 번째 줄 아파트 입주권 부여, 이주 정착금 지급, 주거 이전비 지급 등이 있다. 자, 성질, 아까 우리 법조문 본 거 기억하시면서 자, 첫 번째 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78조는 강행법규다.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즉,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줄 사업시행자는 그 수량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갖는다. 내용 형성에 있어서는 재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구체적 사정이 각각 다르니까. 자, 이 두 판례 기억하시고 거기 밑에 판례 1번, 판례 2번 얘기예요.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그 양가로 답은 특별 분양권의 성립 시기죠. 수분양권의 성립 시기에 관한 얘기를 보십시다. 네. 별표를 몇 개씩 따라 박아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지금 제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 이사 가야 돼요. 입주권 받아야죠. 그런데 이 입주권을 언제 내가 취득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송 형태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공익사업법 78조 규정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된다. 다만 내용 형성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인정된다를 우리가 해석했었죠. 자, 그러면 첫째, 자, 언제 수분양권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사업시행자 결정설은 제가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해야지만 구체적 권리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78조에서 저는 신청만 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만 있을 뿐이고 결국 제가 신청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의 이런 확인이라든가 결정은 당연히 행정처분이죠. 그러므로 그런 확인, 결정 또는 거부 결정 등을 먼저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때는 다퉈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고소송설로 가는 거죠. 항고소송으로 가야 된다. 사업시행자 결정설. 그 다음에 반대로 법상취득설은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순간 이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78조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이주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다 확보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런 해석은 판례 입장하고 배치되죠. 판례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는 있지만은 그 내용의 형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있다. 거기에 반한단 말이에요. 해석상. 그래서 판례가 2번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자, 법상 취득서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상 취득서를 취한다면은 세 번째 절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이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할 텐데 우리 판례가 이설에 사업시행자 결정서를 취했죠. 다수결에. 자, 이거를 정리하기 좋게 제가 오른쪽에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표로 같이 보십시다. 표를 나중에 다 표로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사시에만 최근에 2번 나왔었죠. 아주 중요한, 또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자, 일단 사건의 배경, 공익사업법 78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하게 돼 있고, 그 공고를 보고 이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선정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자, 두 번째, 수분양권의 발생 시기, 다수견해에 따르면 이주자가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결정했을 때 비로소, 키워드는 비로소, 결정 시 비로소. 그러나 반대견은 공익사업법 78조에 따라서 당연히 또는 이미, 당연히 또는 이미, 이런 표현 나오면 당사자성이죠. 당연히 또는 이미 수분양권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야? 이런 반대 의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자 선정 결정은 처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세 번째,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 또는 거부 결정, 이런 거, 거부 처분, 이런 게 처분이겠느냐? 다수 의견에 따르면 행정처분이고 반대 의견에 따르면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쟁송 절차는 항고소송 아니면 당사자소송 이렇게 되겠죠. 각각 달라지죠. 네. 잘 알아두세요. 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생활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이라고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종전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자, 양가로 나번에 생활대책 대상자된 제외라든가 선정 거부가 처분이냐. 우리 공익사업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이게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한 정당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 기본권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바로 그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다 시험이 나올 만한 판례들이죠. 이 정도가 이제 생활 우리가 보상해서 공부할 것들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27페이지 제3절, 이제 소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책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개설 한번 읽어볼까요? 개설. 우리 현행 우리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는 크게 두 가지죠. 국가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 두 책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흠결이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일단 국가배상 책임은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되죠. 유책해야 되죠. 유책했을 때만 국가배상이 성립한단 말이죠. 따라서 위법성은 인정되는데 과실 입증이 불가능해서 위법무책이에요. 위법무책. 자, 위법무책. 그래서 이런 위법무책한 경우는 어떻게 권리부여할 거냐? 독일은 이때 수용유사 침해 보상론이 발전했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초창기 수용유사 침해 보상론은 손실보상의 대용품으로 활용되는데 후기 같은 이제 국가배상의 대용품으로 쓴단 말이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수용적 침해라는 것을 허용해서 보상해주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족한 거고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희생보상 청구제도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그래서 개인의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적법한 것이면 청구 못하거든요. 그럴 때 독일처럼 희생보상 청구제도를 허용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학설적인 간단한 주장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시고 개념만.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하죠. 4번. 원상회복적 수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권의 행사.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1번하고 4번이 중심인데 1번을 이미 봤으니까 이제 4번 얘기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328페이지 희생보상 청구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329페이지 결과제거 청구권을 보십시다. 결과제거 청구권. 자, 중요한 테마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 물건이 압수됐다라고 해봅시다. 갑이 있고 이제 압수 처분을 받아서 압수 처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리고 지속성이 있으니까 취소성 다툴 수가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내 물건이 압수당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지금 물건이다 할까요? 물건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압수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일단 이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일단 압수 처분을 정당화시키는 공정력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압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이제 순서를 하나씩 붙입시다. 그래서 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정합시다. 그래서 2번 취소 판결이 나와요. 기속력,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죠. 기속력이 30조 1항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기속력은 최소한 반복 금지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해석상으로 원상회복 의무, 즉 결과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취소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 제거 의무 또는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원상 회복 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속력 중 이런 결과 제거 의무 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속력이 인정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국가 측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나는 그럴 원상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 상태로 회복을 안 해주면 저는 뭐 하면 되죠? 저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고 저쪽은 의무가 있으니까 이때 결과 제거 또는 원상 회복, 결과 제거, 청구, 소송 또는 같은 말로 원상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돌려달라.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 라고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이 소송은 처분이 원인돼서 파생된 권리부 관계죠. 자, 우리 행정소송법 3조 2호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부터 당사자성을 슬슬 이제 감을 익혀가야 돼요. 계속. 행정소송법 3조 2호를 보면 당사자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처분이 원인돼서 처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지금이 딱 여기죠.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무슨 관계? 권리부 관계,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권리부 관계니까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돼서 파생된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 이 관계. 처분이 원인돼서 파생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을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은 처분이 원인돼서 파생된 이런 법률 관계, 의무, 권리,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밟아가는 거죠. 압수처분 취소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고 취소 판결 받아가지고 돌려주면 좋은데 안 돌려주죠. 결과적으로 의무 이행 안 하죠. 결과적으로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기다리느니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가느니 압수처분 취소 소송과 그 다음에 이게 인용될 걸 대비해서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하는 거죠. 행정소송법 제10조. 자, 행정소송법 제10조를 보면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특히 관련 청구 소송의 항목 중에 뭐가 있냐? 10조 1항 1호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그리고 마뒤에 뭐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그래서 취소송과 이런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병합해서 10조 2항에 들어가지고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청구권의 행사 방법이죠. 관철 방법. 이런 게 시험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갑이 압수처분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압수당했다. 어떻게 행정법적으로 권리구제를 행사할 거냐. 그러면 이제 압수, 처분, 취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압수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고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런 판결의 기소력으로서 결과적으로 의지해서 제가 결과적으로 청구를 행사하고 그것이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청구 소송 제기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 방법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만 해봅시다. 자, 329페이지 결과적으로 청구권. 권리적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질, 공권이냐, 공법적 권리죠. 공권이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냐,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에요. 꼭 그걸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3번의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10조 1항 1호,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결과적으로 청구소송. 그 다음에 아까 봤던 30조 1항 기속력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결과적으로 청구권의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성립요건, 고행정 작용으로는 요급한 상태의 초래. 자, 압수처분 때문에 내 물건이 뺏겼죠. 그런 상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때문에 제가 운전면허가 뺏겼죠. 그런 상태. 그래서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요급한 상태가 현재 발생하겠고 그거로 인해서 소유권과 같은 또는 명예와 같은 이런 권리가 침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취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사실상으로 법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5번에 가서 결과적으로 청구권의 관철수단. 요거 이제 이걸 시험 문제 낸단 말이죠. 요거를. 그래서. 그러면 일단 취소소송을 제기하죠. 취소소송 제기해서 기속력 중 결과적 의무에 근거해서 원상회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양으로 2번 만약에 결과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저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잘 보십시다. 행정청이 결과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잠깐 돼 있고 자 여러분 행정소송법 34조를 펴봐요. 아니 30조를 펴봐요. 30조. 30조 1항의 기속력이잖아요. 30조 1항의 기속력,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 다음에 자 34조를 한번 가보세요. 34조 잠깐 건너뛰어서 34조 간접강제 그 유명한 간접강제 자 뭐라고 했나 보실까요? 34조 1항 30조 2항의 규정 30조 2항 동그라미 해서 행정청이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했을 때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 간접강제는 무슨 조문을 하고만 연결돼요? 30조 2항하고만 연결돼요. 맞죠? 30조 2항이 뭔가 볼까요? 올라가 봐요. 30조 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가 되는 처분이 모일 때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할 때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을 때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재처분 의무인데 재처분 의무 이런 재처분 의무는 뭐예요?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었을 때만 인정되죠.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었을 때만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고 그런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에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죠.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봤으니까 옆에 두시고 자, 다시 채우러 가봅시다.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이거 뭐 시험에 내버리면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그냥 백지내는 부분이니까. 자, 지금 가번의 양거리 2번 결과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결과적 의무. 자, 판결이 선고됐어요. 기소력 인정돼요. 인정되는데 원상태로 회복을 안 해줘요. 돌려주질 않아요. 주질 않아요. 그때 이런 결과적 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가 아니에요. 자, 써드려야지. 어떻게 쓰시면 좋겠네. 자, 비교 한번 해봐요. 비교.
재처분 의무 불이행 아까 봤던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이런 재처분 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법 너무 한자 맞아. 자,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로. 왜냐하면 재처분도 처분이잖아요. 처분의 부작위죠. 우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예요. 처분의 부작위. 재처분도 처분이니까 처분의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지금 결과 제거 행위는 사실행위죠. 그렇죠? 결과 제거 행위가 이게 재처분은 처분이지만 결과 제거 행위는 사실행위. 그래서 이런 결과 제거 의무의 불이행은 이거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뭐 할 수 없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항고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간접강제는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만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자, 양으로 2번. 이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딴 생각하면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자, 다시 양거리 2번. 그러면 행정청이 이런 결과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재처분 의무 불이행의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왜 해당하죠? 처분의 부작위니까. 처분의 부작위니까. 그래서 재처분 의무 불이행의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니까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고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간접강제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 제거 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결과 제거 행위 자체가 사실행위니까. 원상도 회복해줘요. 결과 제거 행위 뭐예요? 그냥 압수된 물건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과 제거 행위 이게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행위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실행위예요. 그냥 비권력 사실행위 뿐이에요.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상 부작위가 아니죠. 그러므로 상대방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가 가능한데 결과 제거 의무 불이행 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죠. 34조는 30조 2항만 받아오니까. 그죠? 자, 이 결과 제거 의무는 30조 1항이 근거예요. 2항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번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결과 제거 청구 소송, 자,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의 관할이 행정법원인지 민사법원인지 역시 논쟁이 있다. 이런 청구 소송 나오면 이제 항상 관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과 제거 청구권은 공권을 보면 당사자 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이 관할이고 사건 보면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이다. 생각컨대 결과 제거 청구권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이 돼야 한다. 행정법원이 관할이다. 다만 우리 판례가 이런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한 번도 그런 소송 자체를 인정한 적은 없고 다만 결과 제거 형태를 띠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방해배제 청구 소송 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 이런 것들을 민사 소송 형태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전국적으로 다번에 가서 취소소송과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소법 10조를 활용해서 병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물어볼 수 있는 테마예요. 중요한 테마죠. 결과 제거 청구권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학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철수단 내는 걸 아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게 행정소송과 특히 항고소송, 당사소송 다 알아야 되죠. 다 알아야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 부분들은 사실 손실보상 자체를 묻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정소송, 그 다음 민사소송, 당사소송 종합해서 묻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해요. 자, 넘어갈게요. 331페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우리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죠. 민법 741조를 바탕으로 해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논의가 되고 있고, 자, 역시 법소 성격, 공권이냐 사건이냐에 따라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관할 부분이 달라지겠죠.
최근에 우리 판례 중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손으로 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다시 이제 출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우리 판례가 여러 영역에서 당사자 손으로 보지 않겠느냐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신호탄이죠, 신호탄. 자, 이건 좀 과한 해석이에요. 어떤 분은 뭐 어떤 이런 분도 있던데, 이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 판례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공권설로 돌아섰다. 당사자 소송으로 돌아섰다. 이거는 과한 해석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당사자 소송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하나 출발점이죠, 출발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립 요건이 이미 봤었죠. 세산산 이익이 이동했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된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공정력이 없는 상태는 처분이 무효거나 취소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읽어보시고, 그래서 처분이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자 정도가 취소사라서 취소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그때는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겠죠. 오른쪽 소멸시효, 국가를 향한 채권, 국가의 채권, 5년. 3년, 10년이 아니고 5년. 3년, 5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구 절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지만 취소송과 병합할 수도 있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행정심판으로 가봅시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법조문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판례가 많지도 않고 법조문 자체가 선명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행정심판의 포인트는 행정소송과의 차이점이에요. 행정소송과 차이가 없는 것은 넘어가요. 차이가 나는 것만, 그것만 암기해야 돼요. 그것만 딱. 네. 자, 336페이지를 펴두시고, 자, 행정심판이란 것은, 행정심판은 뭐가 행정심판이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헌법 107조 3항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 헌법 107조 3항에 무슨 규정을 두고 있죠? 헌법 107조 3항에 행정소송의 전신 절차로 행정심판을 둘 수 있다. 그러면서 이때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사법 절차는 뭘 말하냐? 사법 절차 내용은 세 가지죠. 사법 절차 세 가지. 첫 번째,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대신구조의 확보. 세 번째,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이 세 가지가 사법 절차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보장되면 이름을 뭐로 보든 간에 행정심판인 거예요. 자, 어딨지? 337페이지를 가봅시다. 거기 판례 하나 있죠? 판례. 자, 헌법 107조 3항은 심판의 전신 절차로서, 아니, 재판의 전심으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했고, 사법 절차는 세 가지를 말하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자, 첫째, 판단기관, 즉 심판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 즉 공정성. 일단 심판기관이 독립돼야 되고, 두 번째, 대신구조 확보. 그리고 세 번째, 당사자 절차적 권리 보장. 이 세 가지가 사법 절차 핵심 요소죠.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 있으면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행정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우리가 지나갔던 것 중에서 뭐라 볼까?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나오면 기억나요? 거기서 18조 이의신청이 있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나오면 법률 18조 이의신청.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당의 처분을, 즉 당의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한 그 해당 행정청에 바로 불복하는 것으로서 대신구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봤던 공익사업법 83조, 84조들은 이의신청, 얘는 대신구조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가 원래 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고, 이거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확보되면 행정심판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게 노마저 2번 얘기예요. 노마저 2번 얘기. 거기 337페이지 행정심판과 단순한 진정으로서 이 신청한 구별은 이 세 가지 확보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38페이지 가서 읽어보시고 338페이지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4번의 개별적 검토 공익사업법상의 이 신청은 이건 행정심판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대신구조 확보되어 있잖아요. 당사자 누구예요? 당사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있고 행정심판 아니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하잖아요. 대신구조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사법 절차가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당사자 절차 조건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각종 청문 같은 거 다 할 수 있고 의견 정치할 수 있고 그래서 행정심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뭐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것이고 뭐 그 밖에 오른쪽 넘어가서 339페이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도 단순한 전신조차로서 이것은 임의적 절차일 뿐이에요. 그냥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진정에 불과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번, 라번, 특히 라번 최근 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것을 단순한 행정심판이 아닌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다 라고 왔어요. 그러면 결국 개별공시지가를 제가 받았을 때 제도서 청구하죠. 잠깐만요.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거기 라번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됐는데 요거는 종전 표현은 종전은 재조사 신청이라고도 불렀어요. 같은 말이에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종전은 재조사 신청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즉 재조사 신청은 이것은 행정심판이 아닌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므로 재조사 신청을 했다가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 거쳐서 오면은 재결소 정보를 송달받은 날 90일이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 90일이 되겠죠. 그런 얘기가 339페이지 얘기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뭐 발전 과정 뭐 이건 다 볼 거 없고 한두 가지만 체크합시다. 다 볼 건 없고요. 한두 가지만 쭉 넘어가다가 341페이지에 가서요. 341페이지 거기 3번에 제 행정심판법 제1차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기억 안 해도 돼요. 기억하지 마시고 쭉 가서 동그라미 2번에 거기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이시나요? 상임위원제도 신설 요거 하나 봐주세요. 상임위원제도 신설 요거 하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번 필요 없고 자 342페이지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 요거는 기억해야죠. 요거는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문단. 아울러 종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와 의결 기능만 수행하고 처분청의 직권 상급 행정기관인 재결청이 재결을 했다. 즉 심리 의결과 재결이 분리가 돼 있었죠. 재결청이 있었는데 개정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심리 의결 재결까지 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청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테마죠. 그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또 바뀌었죠. 또 바뀌면서 중요한 테마가 몇 개가 생겼어요. 자, 일단 자 페이지 넘어가서 344페이지 4번에 임시처분제도 신설 이게 이제 중요한 변화죠. 임시처분제도 도입 그리고 취소 명령 재결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있어서 직접 처분의 한계 규정을 신설해서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을 신설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력이 있는 분은 앞에 그 바번에 집행정지 요건 완화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것까지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선에서 중단 선으로 바꿨거든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 정도 네 가지 정도가 우리가 꼭 시험과 지켜야 할 것이고 345페이지 행정심판의 종류부터는 뭐 월요일날 하십시다. 그래서 월요일날 행정심판의 종류부터 해서 나오고요. 내일은 그 사례 문제를 좀 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 시간 적어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수업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자료가 나가니까 따로 뭐 사올 건 없고요. 그냥 오시면 책이 하나 나갈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